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우리 해군이 인양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잔해에서 북한이 ICBM에 써온 글자와 숫자가 발견됐습니다. 국정원은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은 김정은이 이 발사를 급히 감행했고 모든 과정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화력 경멸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과 장비, 위력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순수한 외국인들에게도 가사도우미 취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주제입니다. 북한이 당초 이른바 우주발사체를 쏘려던 방향 그리고 추락 지점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예상과 계획과는 전혀 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엔진 오작동 또 2단 분리체의 실패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경험을 하셨지만 항상 우리의 동해 쪽으로 쏘던 것을 이번에 이제 서해 쪽으로 받았고요. IML하고 해사기구에다가 이제 신고한 부분들을 보시면 필리핀 쪽의 낙하 지점까지도 얘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2단계에서 연료가 빨리 소진되고 작동이 안 됐다.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서쪽으로 쏘려면 횡기동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네. 횡으로 다시 기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량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필리핀 남쪽에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200km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공전 수역 해상에 지금 이것이 추락한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잔해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하여튼 2단 분리가 실패된 걸로 지금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초 예상과는 방향과 추락 지점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해군이 이 북한의 우주발사체 낙하 지점으로 추정되는 앞서 그래픽에서도 보셨지만 군산 어청도 서쪽 200m 해상에서 북한 발사체의 일부로 보이는 부유물을 추락 1시간 만에 인양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게 나왔나요? 지름 3m의 원통형 물체인데요.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력한 분석은 1단 로켓과 2단 로켓을 연결하는 부위. 네, 지금 이 그림에 나오죠. 예. 저게 지름이 3m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또 다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연료통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드럼통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그 위치 자체는 1단 로켓과 2단 로켓을 연결하는 부위인데 저기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지름 자체가 한 3m 정도로 굉장히 크다. 저기 빨간 글씨에 점검문 다시 13 이렇게 네네. 나와 있어요. 좀 이따 얘기 자세히 네네네.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로 점검문 해서 13이라고 있는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북한에서 이번에 발사한 이 발사체, 우수 발사체에 있는 일부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또한 1시간 남짓 만에 이제 이것을 회수했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군에서 그 경로를 제대로 추적하고 있었고 그 추적하다 보니까 추락했던 한마디로 레이더에서 사라진 지점을 신속하게 찾아가서 다른 나라나 아니면 북한이 어떤 수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수거 작전을 나름대로 성공했다라는 점에서도 뜻깊은 것 같습니다. 1시간 만이라는 건 대단히 빠른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합참이 공개한 사진들 앞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이 표면은요. 연결단 표면에 점검문 다시 13이라는 그 빨간색 글자가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 열병식에서 공개해온 소위 괴물 ICBM 화성 17형에도 있는 그런 글자와 문자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점검문이라는 게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로켓의 구성에 있어서 1단계, 2단계에 연결이 잘 돼 있는지, 그다음에 연료가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그런 점검문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특이하게
이번에 뭐 나온 걸로 보면은 우리가 무인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무인기 사건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다 수기를 했는데 네네. 여기서는 인쇄체가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쓴 게 아니라 뭔가 기계로 찍은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일단 ICBM하고 부품이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가 이거를 알아내야지. 사실 중국은 유엔 제재 때문에 이런 ICBM을 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향후에 나오는 사건을 풀이하는데 굉장히 큰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점검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성 17형에도 있고요. 이게 13이라는 거는 1부터 13 이게 쭉 점검문이 존재한다는 건데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하는 문, 영어로는 inspection gate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견해 같은 경우에는 1단과 2단 사이를 이제 연결시켜 놓기 때문에 그 작은 문, 우리가 얘기하기로 쉽게 말하면 개구멍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큰 구멍이 아니고 적절한 규모의 어떤 그 문을 통해서 내부의 결합 상태나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력한 견해인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오늘 제가 언론을 봤더니만 오늘 이번에 이제 그 3m 가량의 물체가 연료통이다. 그래서 연료통의 내부가 연료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그 상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이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도나 설치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그 국내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일의 공조로 또 이것을 밝혀내고 있으니까 어떻든 이 정확한 용도가 곧 발표되리라 봅니다. 발사가 실패해서 추락한 뒤에 이례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한 미국을 맹렬히 비난했고요. 머지않아 또 쏘아서 궤도에 올리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지금 입장은 뭐냐면요. 전 세계가 1967년도에 우주 조약을 맺어서 우주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도록 해놨거든요. 이제 그것에 기반을 하는 거고 지금 모든 이제 뭐 자유국가들이 이제 북한을 이제 비난하는 근거는 2016년도하고 2019년도에 유엔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거리 미사일을 못 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자기네 어떤 궤변 같은 변명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런 정찰 위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7번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보면요. 2번밖에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지금 좀 뒤처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또 어떠한 부품들을 썼는지 이번에 잔해물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상대방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의 그런 어떤 기틀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앞서 보신 이 점검문 13, 이 글씨를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9년 전인 2014년으로 돌아가 보지요. 북한의 무인기가 청와대 당시 그 상공을 비행하다가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발견된 무인기에도 숫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보면은 24, 6, 35.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이게 당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때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에서 발견된 것에는 24란 번호가 있었고 백령도에 있던 것은 6. 삼척에서 발견된 것은 35라는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네. 마치 예전 이른바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우리가 발견했던 1번 어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공용 물품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하나의 어떤 점검을 하기 위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작은 무인기 같은 경우에도 그 숫자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 1에 따라서 계속 순번으로 했는 무인기의 어떤 일련 번호다라는 분석이 가장 유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리얼 넘버 같은 시리얼 넘버인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그것 자체가
모양이나 생김새는 같은데 안에 있는 뭐 카메라라든가 어떤 그 성능이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컨대 이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은 스펙이 약간씩 다른 것처럼 다르죠. 계속 개발됐거나 아니면 어떤 성능을 개량했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그 사양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이 그 북한 무인기에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그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삼척에서 발견된 것은 35번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규격해서 찍어내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100대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무인기가 북한에선 제조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한국 어떤 그 국방부에서의 대응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검문 13도 1부터 12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추정이 가능하니까 네. 그 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나중에 좀 예상을 해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가 잔해가 더 있을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떨어진 바다 주변을 지금 샅샅이 수색 중인 것으로 돼 있는데요. 북한의 군사기술력, 특히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이 어느 정도냐는 것을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는데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예,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2012년대 은하 3호가 이제 우리가 잔해물을 수거를 해서 당시에 어디까지 갔었냐면요. 한국산 반도체가 거기 쓰였어요. 그다음에 중국산 기술 배터리 이런 게 써 있고 구소련, 영국, 스위스 제품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조합이 됐구나 이런 생각까지 갖고 조금 전에 소개한 1년 번호 갖고도요. 이게 뭐 24, 35 요거 나온 거 갖고서 사실 생산 능력이 한 달에 2대구나까지 추정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나온 거를 갖고 지금 유엔 제재에 있어서 절대 북한은 ICBM급의 뭐 이 탄도를 이 비행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자료로 북한의 제재의 수위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철저히 밝혀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이 지금 잔해물 수거를 위해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잔해물들이 떨어진 해역,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부유물이 군산 어청도라는 섬 서쪽 200km 해상이라 중국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해당되는 해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또 우려가 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지역인가 보죠.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공해입니다. 공해인데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해역이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 사이에 협정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다 보니까 특별한 신고 없이 어로 활동, 그러니까 낚시나 이 물고기 채취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가 한국보다는 중국 쪽에 가깝다 보니까 혹시 중국 쪽에서 먼저 와서 이와 같은 부유물을 수거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작전에 나섰을 수도 있죠. 다만 그런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 라디오를 듣는데 지금 국방부의 신범철 차관이 네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아직도 그 현지에 중국 어선이나 중국 어떤 그 선박들이 와서 어떤 수거를 하거나 수색하는 활동을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현재까지는 한국이 그 지역에서 지금 수거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이곳의 어떤 수심이 한 7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의 어떤 그 부유물 수색을 하고 건져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3m짜리 어떤 원통형 그 물체뿐만 아니고 네. 떨어진 대부분의 물체를 수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와서 수색하거라는 특이 동향은 아직까지는 없다. 네. 국방 차관의 얘기였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발사체를 쏜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 인근에서 관람대 시설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관람대 왜 만들겠습니까?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증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뭐 저는 뭐 100% 맞는 사실인 것 같고 요번에 구성된 거를 보시면요. 말리궁 1호가 위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리마 1호가 이제 엔진입니다. 그리고 백두산 1호라는 또 이
그 기구를 이제 넣었기 때문에 다 1호가 붙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김정은이 이제 가서 분명히 이제 그리고 참관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흘러나온 얘기는 굉장히 빠르게 이번에 이 발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수주 걸리는 걸 2, 3일 안에 준비했다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갔고,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 누리호라든가 우리 위성의 어떤 성공 사례, 그리고 또 지금 2호 태풍이 올라오는 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했고 그 현장에 김정은이 참석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와야 할 텐데 지금까지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또는 기권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가 대북 제재 결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06년에 있었던 대북 제재 결의 1718 같은 경우에는 탄도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일체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2009년에 1874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사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뿐만 아니고 국제기구에서 규탄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나서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중국도 그와 같은 거에 편승을 한 상태에서 과연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서 러시아나 지금 그 중국의 동참을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잠재적으로 이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서 이해 당사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지렛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외교적 영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이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도 북한의 기습 발사에 입장을 냈는데 좀 불편한 기색이 엿보입니다. 중국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는 표현이 주목이 되고 있어요. 자, 읽어보면 한반도 정세의 현 국면이 발생한 것은 맥락이 분명하다. 중국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중한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 문장에 눈길이 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한미일 공조의 강화에 또 다른 계기를 지금 마련한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 자체로는 이제 유엔 안보리가 이제 분명히 소집이 될 겁니다. 거기 가서 북한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지금 계기가 없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패권 전쟁에서 하나라도 지고 싶지 않은데 바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공조와 또 인도 태평양 전쟁,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미국의 영향력 강화,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의 수뇌부들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보고 싶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다. 지금은 팽팽하게 지금 마주치는 분에서 하나라도 어떤 결점을 나타내고 싶지 않은데 북한이 이런 발사를 함으로 해서 곤란한 지경에 일어났던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보낸 긴급 재난 문자를 두고요. 이 논란이 작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J 얼러트 문자와 여러 면에서 좀 비교되면서 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좀 당혹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왔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난 상황이라는 걸 하면서 대피하라 이런 것만 지금 대충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이유가 안 나와 있고 북한이란 말도 없고. 그렇죠. 행동 요령도 없는 반면에 일본에서 특히 오키나와에서 이제 발령했는 J 얼러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이유와 대피하는 장소까지. 그러니까 북조선,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되면은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렇게 두 번 키워드를 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된 것으로 보이고 건물 안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짧은 그 문구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반면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월 뭐 아침에 6시 32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대피하라고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또 휴대폰 열어서 이게 그 포털에 접속을 하려니까 네이버 열어보니까 안 돼가지고 접속도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 난 줄 알았죠. 이게 도대체 뭔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했는데 조금 있다가 행안부에서 문자가 와가지고 이게 오발령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해풍은행으로 끝났었는데 이게 사실 알고 봤더니 2017년 8월부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민방위 훈련을 아예 없애버렸다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대책, 어떤 비상 상태에서 대책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섰어요. 혼선을 빚어서 죄송하다. 이런 사과 입장까지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 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대응하는 게 오발령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상당히 어제 좀 특히 서울 시민들 뒤숭숭해했어요. 행정안전부의 문자는 좀 애매모호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이라거나 우주 발사체 뭐 이런 것을 쐈다라는 사건의 주체와 원인이 빠져 있었다는 건데요. 북한과의 화해 무드에 빠져서 지난 6년간 방공대피 훈련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도 굉장히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지만 전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예고된 발사였어요. 북한이 그냥 쏜 게 아니고요. IMF에 이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 사이에 쏘겠다는 예고된 발사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부처별로 재난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결국 정보를 공유하느냐 이 부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떨어진 게 250km 이상에 지금 서울에서 벗어났는데 그때서야 서울을 경보 발령이 돼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일본하고의 지금 차이가 10분 이상 나오는데 진짜로 서울을 요격하려고 그러면 마 4에서 5를 달고 있는 미사일이 오는데 그러면 4분 내에 도착하거든요.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진짜 너무 허점이 많은 이런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자, 훈련뿐만 아니라 일단 먼저 해야 될 일은 행안부라든가 정부 단체 간에 공유되는 시스템이 작동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좀 그동안 너무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에서 수시로 미사일을 쏘는데 서울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 너무 그냥 무감했다. 방공훈련도 안 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더 난립니다. 한번 당국이나 국민들 모두 경각심을 다시 한번 고추 세워야 할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한미연합군이요. 최신 첨단 전력을 총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 경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전면 공격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반격해서 적 부대와 젠지를 초토화하고 목표 지역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네, 한미 두 나라가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 경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육지 도발을 가정해서 실제 사격을 하고 기동을 해보는 반격 훈련인데요. 영상을 직접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주 그 화력 시범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국방부가 공개한 5월 25일자 훈련의 모습이에요. 조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미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이라고 해서 한미연합해가지고 훈련을 지금 오랜만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전체 한미 간의 어떤 인원이 한 2,500명 그리고 동원된 화력 그 숫자만 해도 610대나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이상의 어떤 그런 화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파치가 막 쏴대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치 헬기가 지금 탱크를 잡기 위한 그런 것인지 지금 탱크와 같이 이제 공동 기동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적 도발 시 응징 보복을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침공 훈련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어떤 남침에 대항한 한마디로 방어 훈련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7년 이후에 6년 만에 공개를 한 이 군의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란 말이 무색하지가 않고 앞으로 5월 25일 훈련을 포함해서 4차례 훈련 일정이 남았습니다. 한미 장병이 2,500명, 장비가 말씀하신 대로 610대가 참가했는데 최 변호사도 한번 가보실 예정이라고. 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거의 한 7, 8년 동안 육군 정책 자문위원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자문위원으로서 법무분과의 그 위원으로서 다음 주 다가오는 그 수요일 6월 7일 날 있는 저와 같은 그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그 가기로 돼 있었는데 대단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주제로 제가 얘기할 줄은 제가 꿈에도 못 꿨습니다만 네. 오늘 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벌써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바쁘신데 표를 양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번 훈련에는요. 스텔스 전투기, 또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 최첨단의 그 전차, 이런 한미의 최첨단, 최정예 육해공의 합동 전력이 거의 다 참가했다고 봐야겠죠. 좋습니다.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압도적인 군사 능력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71개 부대가 지금 총 동원되고요. 사실 2,500명 장병이 있지만 그 뒤에서 디지털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숫자들이 지금 여기에 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77년도부터 한 건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진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의 어떤 키트를 만들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군집 드론, 또 자폭 드론의 실제 훈련도 실시가 됐습니다. 자폭 드론은 이번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지금 간간히 나와가지고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자, 이겁니다. 저게 이 정말. 군집이에요. 드론이 그렇죠. 저렇게 날아다닌다는 게 저게 대오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대오를 갖춰서 하는데요. 사실 민간용으로는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즘 그 주말마다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불도 비칩니다만 저것이 인명살상용으로도 또 쓰일 수 있는 것인데 엄청난 위력이 또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른바 드론 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제로 가지 않고 멀리에서 이제 조절하는데 지금 보이는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작전 거리가 10km까지 된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여기에서 10km 떨어진 데까지 사람이 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전을 할 수 있기 카메라로 때문에 보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군 그 군사를 그 병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상군으로 한국을 쳐들어왔을 때에 멀리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타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나아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군집 드론뿐만 아니고 자폭 드론도 지금 했다고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첫 선을 보이면서 적의 침투를 해서 그 드론 자체가 무기로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 전략의 핵심적 전략이 이 드론 부대인데 저도 몇 년 전에 드론 부대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저와 같이 엄청난 수의 그 군집 드론을 해서 작전을 하는 것은 저의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발달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직접 또 보시면 다를 테니까 갔다 와서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작년 말에 무인기 도발을 자행한 북한을 향해 우리 군의 우월한 드론의 또 이 무인기의 능력을 이번에 보여주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이 드론을 위주로 한 어떤 정밀 타격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강력한 능력을 지금 과시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군 당국은 참관단을 모집해서 이번 훈련을 민간들에게까지 공개했습니다. 참관한 시민들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죠. 지금까지 무기를 좋아하고 무기를 많이 공부했는데 이렇게 무기를 이렇게 실제로 많이 보게 돼서 기쁘고 실사격 할 때마다 계속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정말 실전적으로 실감나는 훈련을 보게 돼서 정말 재미있었고 정말 든든합니다.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린이들에게도 볼거리가 됐다는 얘기죠. 무려 300명의 국민 참관단이 참석을 했고요. 1,500명 규모의 시민들이 앞으로도 참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북한은 이렇게 한미가 진행 중인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이 침략전쟁 시연회다. 이렇게 거칠게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결국 그만큼 압도적인 그 화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남침이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응징 보복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북한이 얘기하는 한미 훈련이 침략전쟁 시연회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자, 이 훈련이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위력을 또 한미 공조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또 후속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흔히 말하는 필리핀 이모님이죠. 가사도우미에 포함되는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들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부모 급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 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일본이 1.3인데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겠다며 요즘 난립니다. 총리까지. 우리나라 0.8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9월에 제안한 뒤에 8개월 만인데요. 기존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추진 그때와는 뭐가 다릅니까?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취업 비자를 발급을 받아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전문 취업 비자라서 어업, 농업 이런 데 이제 근로자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비자를 받아 오시면은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 분 또는 중국 동포 외에는 이런 가사도우미에 지금 취업을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그거를 제도화하면서 좀 더 육성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여성의 경력 단절을 좀 해소하는 부분들에 중점을 둔 그런 지금 정책들이 시행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다음 달 당장 빠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외국인 중에서 동남아시아인의 포커스가 지금 맞춰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동양인으로서
우리 한국에는 정서적 거부감이 좀 적다라는 점을 고려했던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이제 정서적 거부감을 넘어서 실제로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을 넘어서 영어에 대한 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이란 이 부분을 합법화하고 좀 더 양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남아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범 사업으로 심리적 거부감이 적고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수급하고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 동남아를 하되 앞으로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추이에 따라서는 그 부분도 넓혀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중국 동포 위주였지만 이게 이제 필리핀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영어권 국가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가성비 높은 영어 선생님을 드리는 효과가 난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필리핀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필리핀뿐만 아니고 다른 동남아에 오시는 분들도 근로자들 중에 대학원졸 해서 굉장히 학력이 높은 수준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 의사도 있다라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경제적으로는 조금 뒤처져 있을지 모르지만 문화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자는 취지도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죽하면 필리핀 이모님 환영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이죠. 5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관해서는 여러 사회적인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인력 도입과 관련해서 약간의 규제 완화 등에 관해서 현재 추진 또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문제는 현재 관련 기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한 여러 수요가 존재한다. 이런 대답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제도를 저출산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해당 제도가 도입이 되면 우리 정부가 육아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영아수당이니 뭐 부모급여니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뛰어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부분 사실 도우미란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근로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이 2022년 6월 달에 통과됐기 때문에 근로자로 와서 근로자의 어떤 자격으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싱가포르나 대만 이런 데서 이런 가사도우미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는 도우미가 맞아요. 왜냐하면 80만 원, 60만 원이면 한 달에 소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 동포나 한국인이나 중국 동포들을 사용을 하면요. 대개 지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전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토의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근로자로서 데리고 올 것인가 진짜 도우미로 데리고 올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뚜렷하게 서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이제 국민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정착시켜야 되는 과제는 이제 향후 과제로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4년간 1분기만을 기준으로 비교를 저희가 해봤는데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암담해요, 사실. 사실 제가 71년 돼지인데요. 제가 태어났는 해에 11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년에 30만 명도 안 태어나는데 지금 합계 출산율 추이를 봤을 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예상하는 출생아를 얘기를 하는데 2020년에 0.91명, 또 2021년에 0.88명, 2022년에 0.87명인데 2023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0.81명으로 조만간 0.8도 깨지고 0.7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그 국가적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이죠. 2022년에 우리나라의 연간 출산율은 0.78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100명 중 78명만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각에선
대한민국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일 수도 있다. 참 이거 엄청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래도 최근 계속 1.3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기시다 총리가 위원장인 1억 명 인구 유지위원회라는 것까지 있어요. 대책을 활발히 내놓고 있어서 우리와 그렇습니다. 비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 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 부분들에서 지금 400조 이상을 지금 쓴 부분들인데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포커스를 잘해야 되고 말씀하신 그 유명한 인구학자 데이비 콜먼이죠. 2006년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칵 뒤집혔죠. 근데 우리 전체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합계 출산율이 2.1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엔 너무나 지금 먼 상태고 사실 그러면서 연구들은 많이 됐습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인구 출산, 합계 출산율이 뭐 0.23까지 내려갔다 요새 2.1로 돌아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가 이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진단이 나오면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출산 문제인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해주셔야 될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팩트가 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 뭐 예약이 잘 안 되고 의사도 없고 산부인과도 사라지고 지방 소멸이 심각합니다. 자,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떨지 좀 살펴보면 잘 사는 나라긴 합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활발히 정착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간략히 설명을 주시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적은 한 13개 국적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 지역 분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현재 인원이 2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보다 많고요. 나아가 급여는 월 60에서 90만 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급여를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더 확실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 특히 젊은 부부에 대한 상당히 어떤 유력한 대책으로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제도가 도입된 뒤에 실제로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됐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5년 전에는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같았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당시에는 1.24로 똑같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벌써 이렇게 지나온 10여 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국은 0.78, 싱가포르는 1.05를 유지하는 것을 봐서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부분의 차이는 결국은 이민 정책을 얼마나 활발히 썼냐는 부분들이고요. 이민 정책에서는 이런 가사 도우미까지도 포함이 돼서 종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에서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그런 케이스 스타디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현재 정부는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제도 비교를 지금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 도입된 일본의 제도로 우선 검토를 해볼 예정이다. 이런 방침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근로자로 할 거냐, 도우미로 할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논쟁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 근로자로서 한다 그러면 일본의 제도가 좋은 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업체가 이 부분들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외국인 도우미나 가사 근로자를 부르려면 우리가 왕복 항공료부터 다 줘야 되고 200만 원 이상의 그런 월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하고 있는 제도는 어떤 공영 기업이 전체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내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되는지 지금 싱가포르나 대만에서는 80만 원, 60만 원 준다 그러지만 사실은 거기에 맹점은 뭐냐면요. 집에 이 가사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줘요. 방을 하나 줘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일본은 이런 업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본 케이스 굉장히 스터디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편 저출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여러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급여라고 하는데 자, 이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겁니까? 옛날에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보육원에 안 보내는 사람들한테는 영아급여라고 해서 그 이름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거를 이름을 바꿔서 부모한테 준다라고 해서 부모급여로 이름을 바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금액도 상당 부분 지금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 만 0세 같은 경우에는 월 75만 원, 만 1세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으로 이제 지원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을 이제 보육원에 맡긴 경우에는 그런 바우처로 해서 많이 이렇게 그 실질적인 도움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혜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두텁게 해준다라는 정책적 의지가 밝혀 있는 것인데 예전보다 훨씬 더 아이를 낳는 데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사와 아이들의 육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을 들어보니. 자, 정부뿐 아니라 이런 저출산 대책들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지원금 대책에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거기에 이제 보조금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새 뭐 우리가 연구에 해제되는 얘기가 어느 군에서는 출생 신고를 하러 갔더니 너무나 오랜만에 이런 출생 신고가 돼서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 부분들이 아기를 키우는 데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융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226개 우리 지자체에서 210개 이상이고요. 90% 이상이 지금 이런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부분들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진짜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맞고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말은 다른 인프라를 깔아주는 부분들이 더 나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금융권에서도 부모나 자녀 우대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것도 간접적인 지원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런 어떤 지원, 금융적인 지원들은 금융권이라든가 중앙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건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좀 협업 부분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긴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